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유학의 모색이다라는 자, 페이지 70쪽 여기를 들어갈 건데요.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게 이제 성리학에 대한 자, 성립과 확산 이 과정을 봤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성리학에 대한 반발, 성리학에 자, 대한 반발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면 유학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자, 유가 사상이 있고요. 자, 이걸 종교로 발전된 게 유교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유학에서 자,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훈고학이라는 게 있었죠. 언제 연구가 시작되었죠? 한나라 때. 완성된 거는요, 당나라 때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 자, 등장을 했는데 이 성리학은 송나라 때 정확하게 하면은 남송입니다. 남송 때 만들어져서 자, 원나라와 명나라와 청나라 때까지 쭉 이어졌다. 그 중에 원나라에서부터 자, 여기 있는 청나라 때까지는 성리학이 어떤 걸 유지하고 있었다? 관학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 이제 관학으로 처음 채택이 된 겁니다. 무슨 집주? 사서집주가 필수 교재가 됐었던 거죠. 어쨌든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 와서 한족 문화를 부활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더 강조하고 성리학이 더 발전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이 변질되었다. 그래. 자, 여기에 무슨 학이라는 게 자, 등장할 거냐면 양명학이라는 게 자, 등장한답니다. 그러면 이 양명학은 뭐에 대한 반발이라고요? 성리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됐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고증학은 어떤 거에 대한 반발이다? 네, 여기에 있었던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네요. 자, 성리학에 대한 반발, 명나라 때는 양명학, 성리학에 대한 반발, 여기 있는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는 게 있었고 이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다시 공양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이제 살을 붙일 건데 그러면 쌤이 밑줄을 그으면 이거죠. 여기에 성리학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양명학이라든지 고증학이라든지 공양학은 결국 성리학과 자, 대립하면서 반발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새로운 유학의 모색이다. 쌤은 뭐라고요?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명나라 때 가는데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는 게 자, 등장하게 돼요. 그럼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양명학은 첫 번째 남송 때 육구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송 때 육구연의 심학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심학을 자, 계승 발전시켰다 이렇게 할까요? 자, 남송 때 당시 이제 그 주희가 성리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남송 때 주희가 성리학을 만들었을 때 그 주희와 대립하면서 다퉜던 인물 중에 하나가 육구연이랍니다. 그러니까 육구연이 사람 이름인데 그 육구연은 심학이라는 걸 연구했대요. 마음심자, 마음을 연구했대. 자, 그러면 심학을 연구했는데 그 심학을 그 당시에는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계승해서 여기 있는 명나라 때 누가 왕수인, 이 왕수인이라는 자가 바로 양명학을 만들게 되는데 왕수인의 호가 뭐냐면은요. 양명이에요. 그래서 왕양명이라고도 부릅니다. 호가 양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학이 되는 거예요? 양명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자, 명나라 때 왕수인에 의해서 양명학이 자,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명나라 때고요. 남송 때 육구연의 심학을 계승 발전시켜서 양명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양명학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심증리를 강조합니다. 자, 만물의 이치는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심증리. 성리학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을 일으키는 본성에서 리치가 나온다. 성증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뭐라고요? 심증리라고 합니다. 됐죠? 심증리. 그랬을 때 이 마음에서 곧 리치가 나오는데 이 마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우물에 뭐 깐난장이 아이가 우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얼굴이 비춰지니까 막 신나게 놀다가 빠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면 이 장면을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어른이 바라봤을 때 어린이가 바라봤을 때 양반이 바라봤을 때 천민이 바라봤을 때 남자가 바라봤을 때 여자가 바라봤을 때 얘를 어떻게 됩니까? 구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와우, 스릴 있겠는데?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위험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행동으로 옮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양반의 마음, 천민의 마음, 어린이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까? 아니죠. 마음은 다 같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행동의 이치, 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심증리. 그러면 거리에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수평적인 수평적 인간관계로 봐요. 그래서 신분제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행동의 이치다. 그러면은요, 성리학에서는 어떻겠냐면 만물에도 이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양명학에서는 만물에는 이치가 없어요. 만물에는 이치가 없고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만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만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 이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면 아,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고 또 이치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성리학에서는요, 선지식, 먼저 지식을 반드시 탐구한 다음에 자, 이치를 탐구한 다음에 실천을 해라. 이거였는데 얘들은요. 아는 거와 자,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후 관계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합의를 강조하느냐? 지행 합의를 강조합니다. 지행 합의를. 그래서 심증리와 지행 합의를 또 인간관계를 수평적 인간관계로 봤는데 거리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자, 타고난 선천적인 자, 그러한 마음에서 리치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요. 심증리, 지행 합의를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자, 뭐가 있을까요? 이 양명학에서, 자, 왕수인이 어떤 책을 썼냐면, 전습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 책 이름 알아두시면 사료에서 어떤 학문인지 좀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습록까지 함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양명학, 양명학, 성리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됐죠?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다. 그런데 조심할게요. 어떤 단어가 함께 나오냐면, 경물치지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경물치지는요, 성리학에서도 자, 수행 방식으로 경물치지라는 표현을 썼죠. 뭡니까? 만물에도 이치가 있으니까 그 만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알아내서 그 만물을 대해라. 이게 경물치지였었잖아요. 그러면 양명학에서도 자, 여기에 있는 어떤 거를요, 경물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여기는 이 성리학에서 해석한 거와 다르게, 자, 여기 있는 경물치지를 해석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명학에서는 만물들에는 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리학 같은 경우는요, 천리에 의해서 하늘의 이치에 의해서 인간도 나오고 만물이 나왔고 그 인간과 만물에는 제각기 다 이치가 있는데 여기는 이 양명학에서는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서만 이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즉리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는 자 뭐가 없다고요? 이치가 없어요. 그러면 만물에 이치가 없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올바른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물을 대할 때 걔들은 이치가 없으니까 걔 이치를 알 필요도 없죠. 이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의 바른 마음으로 자 그들을 대하면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여기 있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양명학에서는요. 양명학에서는 경물치지를 어떻게 하느냐? 바른 마음으로 대해라. 됐죠? 바른 마음으로. 왜? 사람들의 마음에만 이치가 있으니까. 근데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탐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양명학에서 보이기 때문에 사료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경물치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성리학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료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하 이게 경물치지와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 73페이지. 자 교재 73페이지 가시면은요. 탐구자료 7번 자 탐구자료 8번 별표하십시오. 탐구자료 7번, 탐구자료 8번은 성리학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 중에 탐구자료 8번에 무슨 치지라는 단어가 보일 거냐면 경물치지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자료 9번에 가게 되면 탐구자료 9번을 일단 왕 별표하시고요. 탐구자료 9번에서 점점점점점이 있죠. 이게 전부 다 기출입니다. 전부 다 기출인데 지금 나온 탐구자료 9번에서 말하는 거는 양명학과 관련된 그런 기출 사료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걸 보시게 되면 거기에 경물치지라는 단어가 또 마찬가지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에서 경물치지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건데 요게 자료 8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자, 자료 9번의 첫 번째 사료. 됐죠? 요 내용을 한 번씩 꼭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양명학은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다. 언제 만들어졌다? 명나라 때 만들어졌다. 갑시다. 이번에는요, 고증학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고증학은 청나라 때입니다. 됐죠? 자, 고증학은 언제 때 모습이다고? 청나라 때 모습인데, 고증학은, 자, 특징이 뭐냐면, 실증적, 자, 그 다음에, 자, 객관적 사실들을 탐구해라. 자,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 사실들 탐구해라. 당시에요, 여러분들 그 명나라와 청나라에서는 어떤 학문이 유행하고 있었냐면 실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실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사실을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이래. 그러니까
객관적, 눈에 보이는 팩트 이런 거에 기반을 둔 학문 연구 이게 실사구시의 학문 경향이라 한다면 이러한 실학과 같은 학문적 경향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 거냐면 유학에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 우주만물의 근원? 이게 눈에 보여? 아니 우주만물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 오행 이게 눈에 보이란 말이야. 그딴 거 탐구하지 말자라는 거야. 주관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팩트, 책에 쓰여있는 문헌에 근거한 유학을 다시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문헌에 근거한 유학을 연구하자. 아하, 당나라 때, 자 한나라 때 한나라 당나라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가면 한당 시대에 한나라 당나라 시대의 유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헌에 근거해서 책에 쓰여있는 대로 즉 공자왈, 맹자왈 책에 쓰여있는 그러한 유학을 탐구하자. 이게 바로 고증학입니다. 그러니까 고증학이란 유학은 실증적, 객관적 팩트 요거에 기반해서 책에 쓰여있는 문헌에 근거한 유학 연구 이게 고증학입니다. 그때요 이 고증학 같은 경우는 성리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반발인데 특징이 뭐냐면 현실 문제와 현실 문제와 약간의 거리를 둔답니다. 자, 현실 문제와 거리를 둔 해석해 볼까요? 현실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랬을 때 현실 문제, 정치라 갑시다. 그럼 현실에 정치가 있는데요. 이 정치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에 벌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거든요. 그럼 정치라고 했었을 때 이 정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죠. 그러니까 진행형인 이 정치에서 팩트, 그러니까 결과의 값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 리버가 있습니다. 4대 리버. 누가 있는지 알죠? 그럼 이 4대 리버라는 게 있는데 이 4대 강이라는 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 환경오염이 되었다. 녹조 라떼가 낀다. 라고 하면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거를 자 다시 원상복구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다가 자 작년도부터인가요? 일부의 지역에서 수문을 열었습니다. 수문을 열었어. 그러면 수문을 열었는데 자 어떻게 돼요?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네. 근데 아직 열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열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4대 강을 정비한 이 모습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모른다는 거죠. 물론 못한 건데 자 지금 아직 결과값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1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몇 년 더 지나서 수문을 전면 개방을 해놨더니 이 개방하지 않은 곳과 비교했었을 때 이쪽은 녹조가 거의 안 끼네. 근데 여전히 여기는 녹조가 계속 끼네.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자 결과의 값이 명확하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는 막 1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값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증학이라는 유학은 현실 문제와 거리두고 있다. 현실 문제는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ing거든요. 그럼 이 ing의 현실 문제는 즉 현실 정치 문제는 실증적, 객관적 증거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정확한 데이터, 환경에 어떤 그 개선이 있었고 녹조가 더 이상 끼지 않는다. 라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거 잘못한 거네. 라고 이제 디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 고증학이란 이 유학은 현실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증적, 객관적,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들, 책에 쓰여 있는 것들 그것만 탐구하는 유학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와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충분히 이해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바로 공양학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공양학은 무슨 문제에 관심이 매우 많은 겁니까?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매우 많은 거죠. 그럼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양학에 나중에 캉유웨이라는 자 인물이 대표적인 공양학자인데 이 캉유웨이는 무슨 자강운동이라는 걸 하냐면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변법 자강운동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법을 변화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가 뭐해지자? 강해지자라는 운동. 변법 자강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게 바로 공양학이었었던 겁니다. 그럼 유학을 다시 중국 거를 우리가 마무리를 해본다면 일단은 유학이 처음에 훈구학이라는 게 자 연구가 됐고 다 성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성리학은 송에서 만들어져서 원명청까지 쭉 간다. 그런데 명나라 때 그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 양명학 됐죠? 청나라 때는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고증학 그리고 청나라 때 그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공양학이라는 게 있었다. 유학은 이렇게 5개가 있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요 성리학과 양명학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성리학에서는 성증리, 양명학에서는 심증리 자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고 또
이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모두 무슨 치지라는 표현을 다 쓴다? 경물치지라는 표현을 다 쓰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이치가 있다 없다? 있다. 만물에도 이치가 있으니까 그 만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뭐해라? 알아내라. 탐구해라. 이게 경물치지고 양명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는 만물에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만 있기 때문에 만물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바른 마음으로 다가서서 바른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제목은 뭐였었죠? 성리학에 대한 반발. 그럼 성리학에 대한 반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실학이라는 게 있답니다. 실학. 실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학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서양의 자연과학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을 한번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는요.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는 중국에 와서 뭘 만들어줬냐면 고려만국전도. 자, 고려만국전도 세계 지도죠. 그 다음에 천주실의 하나 더 기하원본 이런 책을 썼는데 이 기하원본이라는 게 여러분들 수학책이거든요. 그럼 수학책인데 요걸 만들 때 누구랑 함께 했냐면 서광계라는 사람과 함께 했대요. 그런데 이 서광계가 자 실학 이렇게 갑니다. 자 명나라 때 어떤 책을 썼냐면 농정전서라는 책을 써요. 이걸 누가 썼다고요? 서광계가. 그럼 이 서광계가 명나라 때의 대표적인 실학자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누구랑 교류했습니까? 마테오 리치와 교류했잖아요. 마테오 리치가 기하원본 쓸 때 서광계가 이거를 함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테오 리치는 누구 영향받은 거야? 서광계는 마테오 리치의 영향받은 거죠. 즉 얘가 뭐죠? 서양인이죠? 그래서 서양의 자연과학, 그렇지. 서양의 자연과학이 어디에? 그렇죠. 중국 실학 사상에 영향을 끼친 건데 이 실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리학에 대한 반발인 겁니다. 성리학이라는 것도 분명히 만들어질 때는 실천적 기능이 있었어요. 선지식, 후실천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 탐구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실천적 기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현실 문제엔 그닥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 실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널리 유행하게 되는데 그때 명나라에서 농정전서라는 책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천공계물이라는 자 기술서적이 나옵니다. 천공계물. 그 다음에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의학서적이 나옵니다. 이 책 이름 여러분들 자 세 개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농정전서, 천공계물, 본초강목. 요거는 의학서적이고 요거는 기술서적이고 요거는 농업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로 가게 되면은요. 이 청나라 때는 책 이름을 따로 외울 건 없고요. 학문의 영역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학문의 자 영역이 좀 더 다양화됐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뭐 의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역사도 연구하고요. 지리도 연구하고요. 언어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금석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금석학이라는 게 연구될 때 예전에 기출문제에 이제 선택지에 하나가 있었는데 김정희가 했어요. 여러분 김정희 같은 경우 뭐죠? 추사 김정희?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추사 김정희입니다. 그러니까 추사체라고 하는 독특한 서체를 통해서 글씨를 잘 썼던 우리나라의 실학자인데 이 추사 김정희가 청나라에 자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학자들과 많은 교류했고 그중에 옹방강? 이 옹방강이라는 학자와도 교류합니다. 그래서 옹방강이라는 학자와도 교류하면서 청나라의 많은 학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때 금석학에 나름대로 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김정희는 추사체도 유명하지만 자, 뭘 남겼냐면 금석과 알록이라는 책을 남겼거든요. 그 책 이름 몰라도 돼요. 그런데 북한산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한 번쯤 배웠었던 북한산비. 진흥왕의 4개의 순수비 중에 하나가 북한산비잖아요. 그 순수비가 진흥왕 거예요. 라고 밝혀낸 게 바로 김정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석을 해석하는 학문이 금석학이에요. 그래서 그 비석을 김정희가 해석을 했다. 북한산비를. 아무튼요. 그러면 명나라 때 실학서적은 자 3개 외우시고 청나라 때는 그냥 학문의 영역이 다양화되었다. 이러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다고요? 성리학에 대한 반발을 보고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반발을 보고 있는데 자 중국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봅시다. 명나라 때는 양명학. 됐죠? 청나라 때는 고증학. 됐죠? 그 다음에 명청시대의 실학. 그러니까 실학은 명나라, 청나라 다 유행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 요거죠. 바로 청나라 때 공양학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 공양학 같은 경우는 뭐 성리학의 직접적 반발은 아니에요.
고증학에 대한 반발이긴 한데 자, 성리학과는 어쨌든 다른 유학이니까 이것도 새로운 유학이죠. 중국은 자, 요 정도 일단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 조선에서도 똑같이 뭐에 대한 반발이 있다?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 있었을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윤유를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유 같은 경우는요, 붕당이 남인이거든요. 남인인데 윤유는 뭘 주장했었냐면 북벌론을 주장해요. 북벌론을 주장한다. 이 북벌론을 주장했었을 때 당시 청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3번의 난이라고 하는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673년에서 1681년까지 청나라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어. 그럼 반란 사건이 있었으니까 청나라가 어수선할 거 아니야. 그 틈을 노려서 청을 때리자라는 북벌론을 주장을 합니다. 붕당이 어디라고요? 남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공부할 때는 이 북벌운동이라는 거를 분명히 어떻게 공부했냐면 효종이라는 왕 때, 자, 어떤 왕 때? 효종이라는 왕 때 서인의 송시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북벌운동을 했다. 그래서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정비했다. 군대를 정비했다. 이런 걸 한국사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북벌운동은 분명히 효종 때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윤유가 북벌론을 주장했었을 때, 자,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숙종이야. 숙종이야. 그래서 현종과 숙종 때 두 번 다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숙종으로 기억할게. 아니 쌤, 숙종 때가 아니라요. 효종 때 북벌운동 아닙니까? 이건 한국사. 한국사에서 이런 주장도 있었고 동사에서는 요거까지. 됐죠? 그래서 윤휴는 숙종이라는 왕 때 청나라가 3번의 난이라는 혼란을 인해서 버벅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때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뭐 반영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윤휴는요.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성리학을 지금 까고 있잖아요. 성리학을 깠을 때 주자 중심의 주자 성리학을 자, 비판했다. 이렇게만 갈게요. 책은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주희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님이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을 인정할 것이다. 자, 보세요. 윤유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백 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희가 있었죠. 또 몇백 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공자님이 계셨겠죠.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주희가 다시 태어났답니다. 주희가 다시 태어나서 주희가 여기 있는 윤유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윤유가 내 학설은 이런 학설이야. 그랬더니 주희가 뭔 소리야? 네가 해석을 잘못한 거야. 즉 주희는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주희보다 앞서 있었던 자, 우리 공자님, 이 공자님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공자님이 다시 태어나서 공자님, 주희의 학설이 옳은가요? 내 학설이 옳은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희는 100% 뭐라고요? 아니 미안해요. 공자님은 100% 뭐라고요? 주희, 네가 틀렸어. 윤유가 맞았어. 라고 내 학설을 두둔해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유는 주희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분명히 내 학설을 두둔해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요걸 했다가 서인의 아까 송시열이라는 사람 기억나나요? 이 송시열한테 결국은 까입니다. 그래서 사문난적, 사입이죠. 사문난적이라는 죄목으로 결국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윤유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가는데 자, 북벌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누구 중심의 성리학을 깠다?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깠다는 거. 붕당이 남인입니다. 됐죠? 남인입니다. 그런데 이 서인이라는 붕당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서인이라는 붕당에 송시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시열이 결국은 남인을 눌렀잖아요. 윤유를 죽일 건데 그 남인을 처벌할 때 강경하게 처벌하자. 그랬더니 일부 세력은 아닙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처벌합니까? 그래서 노론이란 아이들과 소론이란 아이들로 쪼개져요. 그럼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는 이유는 뭐냐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는 이유는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강경하게 처벌하자. 얘는 온건하게 처벌하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노론에 송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론의 대표 선수가 누가 있냐면 윤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증. 근데 이 윤증이요. 송시열의 제자입니다. 송시열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 두 번째는요. 학문적 견해 차이. 정말요? 학문적 견해 차이인데 여기는 이 윤증이 어떻게 했냐면 스승님 제 생각에는요. 자, 여기 있는 송시열이 싸운 게 윤유잖아요.
윤유랑 싸웠는데 윤증이가 뭐라 했냐면 스승님 제 생각에는요 여기 있는 윤유의 학설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라고 제자인 즉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이 윤휴를 두둔하게 된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윤유를 두둔한 거예요. 근데 윤유가 졌어요. 졌지만 어쨌든 제자인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은 예편을 듭니다. 그랬을 때 소론 계열의 자 윤증 자 요거를 쌤이 한번 이렇게 써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그럼 윤유를 두둔했다는 얘기는 이 소론의 윤증은 성리학만 고집하는 겁니까? 성리학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학문도 융통성 있게 수용을 하는 자세가 있는 겁니까? 이해돼요? 후자인 거죠. 자 보세요. 얘가 성리학 깠잖아요. 근데 이 성리학 깠던 사람을 자 누른 게 누구예요? 송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절대화. 교조화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리학만을 절대적인 학문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누구는? 송시열은. 그래서 성리학의 교조화, 절대화라고 하는데 그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은 오히려 윤유를 두둔했다는 얘기는 얘들은 성리학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성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성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 무슨 성을 보이고 있다?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결론 보십시오. 양명학. 우리나라에도 양명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양명학은 무슨 계열 아이들이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융통성 있는 얘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무슨 계열 아이들이 연구했다? 소론 계열 아이들이 양명학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소론 계열 아이들이 양명학을 연구하는데 이때 정제두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정제두가 강화도에서 무슨 학파를 형성한다? 강화학파를 자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두 그다음에 강화학파 뭘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양명학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죠.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은 자, 남인의 윤휴, 남인 출신의 윤휴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했었던 아이들은 바로 소론 계열의 인물들이었었다. 정제두 이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도 뭐가 있었냐면 실학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우리나라도 실학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실학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고증학은요. 뭘 탐구했죠? 팩트가 있는, 증거가 있는 이런 것들 탐구했잖아요. 잘 보세요. 중국에서요. 고증학이라는 유학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보면 고증학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실학이라는 게 명청에서 유행했는데 그 실학이라는 것이 실사구시의 학문적 탐구잖아요. 그럼 실사구시의 학문적 경향, 즉 실질적 사실, 객관적 사실들을 탐구하는 그 학문적 경향이 유학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래 만들어진 이 고증학은 실증적, 객관적 책에 쓰여 있는 문헌에 근거한 유학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유학이 계속 발전되면서 결국은 실증적, 객관적 사실을 탐구하는 그 학문이 더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우리나라에 고증학이 들어왔는데 그 고증학이 바로 우리나라 실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실학 두 번째. 그럼 이 실학에서는요.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중농주의 실학이 있고요. 중농주의 실학. 이 중농주의 실학에서는 뭐를 육성하겠다?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백성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중상주의 실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상주의 실학은 청나라와의 통상을 뭐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그럼 청나라와의 통상을 늘려서 자, 뭐 해야 된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중상주의가 되겠죠. 이거 외에 자, 우리도 뭐가 있냐면 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국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학에서는 우리의 언어, 역사, 지리, 의학 이런 걸 탐구하는 겁니다. 나라의 학문이죠. 그럼 지금 보이는 요 세 가지. 요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실학입니다. 그럼 다시 마무리하면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대한 반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 남인 출신의 윤휴, 그 다음에 소론 계열들이 양명학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실학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그 실학은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쪼갠다라면 중농주의 실학, 중상주의 실학, 국학이라는 걸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럼 이제 어디 남았습니까? 일본이 남았죠. 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러 갑시다.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 일본에서는 일본의 에도 막부죠. 자, 에도 막부에서 성리학이 유행할 거니까
에도 막부는 17세기 만들어진 막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에도 막부에서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야시 라잔이 국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할 때 성리학을 이용했죠. 다만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 전면 수용되지는 않았다는 거. 어쨌든 그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 첫 번째, 자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있는 양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나 얘들도 양명학이 있네요. 결론. 여러분들 구마자와 반잔이라는 구마자와 반잔이라는 요 인물이 대표적인 양명학자인데 구마자 반잔. 그럼 이 양명학에서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봤나요? 수직적으로 봤나요? 수평적으로 봤죠.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의해서 이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이 됐든 천민이 됐건 마음은 똑같아. 그러니까 신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들은 신분 제도를 부정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무튼요. 양명학의 대표적인 학자 구마자와 반잔.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학은 오규소라이. 오규소라이. 학자 이름입니다. 자, 오규소라이 이름 하나 확인하시고요. 또 번호 써볼까요? 자, 이때 이 고학은 고대 유학으로 뭐 하자? 복귀하자. 즉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 이전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리학 이전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가자.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리학을 깐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국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아까 국학이 있는데 그거하고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고요. 그럼 일본의 국학은 말 그대로 나라의 학문인데 일본의 국학에 모토오리 노리나가. 자, 인물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자, 구마자와 반자는 양명학자고요. 오교소라이, 그 다음에 모토오리 노리나가. 이름 하나씩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국학의 특징은 뭐냐면 국학은 일본 고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족들의 학문, 한학을 전부 다 까버립니다. 일본 고대의 문화가 워낙에 우수했기 때문에 중국 문화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일본 고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한학을 비판했다. 이 한학 안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성리학도 포함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는 고학과 국학 어려워요. 어렵죠? 보세요. 고학은 뭐만 딱 깐 거예요? 성리학만 딱 깐 겁니다. 중국의 학문 전체를 까는 게 아니라 성리학만 깐 거죠. 그래서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게 고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학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학문을 다 깝니다. 왜? 중국보다 우리 일본의 고대 국가 때의 문화가 훨씬 더 우수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들보다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우수했는데 왜 우리가 짱깨 걸 따라하는데 더 이상 필요 없어. 자, 라고 하면서 한학을 전부 다 비판하게 되죠. 이랬을 때요. 이 국학. 여러분 이 고대 문화라고 했을 때 일본의 고대는요. 그러면 중세시대가 있는데 이 중세시대가 언제부터냐면 막부시대부터가 중세시대예요. 그러면 막부시대에 여러분들 까마쿠라 막부, 모로마치 막부, 지금 현재는 무슨 막부죠? 지금 현재는 에도 막부거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장면이 에도 막부 시기잖아요. 그럼 막부시기입니다. 중세시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막부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한다면 이 고대 국가에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그 이전에 야마토 정권, 자,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고대 국가 때는 천황이 통치했나요? 쇼군이 통치했나요? 막부에서는 여러분들 쇼군이 통치하죠. 그런데 고대 국가 때는 천황이 통치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막부 정권이고 막부 정권의 쇼군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서양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 서양의 침략에 대해서 이 막부 정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서양 애들한테 개항을 당하죠. 그럼 얘네들이 침탈을 해왔을 때 막부 정권이 무능한 겁니까? 무능한 거죠. 누가 무능한 거죠? 쇼군이 무능한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대 국가 때처럼 일본이 그렇게 번영을 누리던 문화가 발전되던 그 고대 국가와 같이 여기 있는 천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는 운동을 이렇게 벌이는 겁니다. 자, 무슨 양이 운동? 존왕양이 운동. 그러면 존왕양이 운동이라는 게 벌어질 때 존왕양이는 말 그대로 왕을, 즉 천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들을 뭐하자? 지양시키자. 라는 이 존왕양이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게 바로 국학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학은 일본 고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었던 거고 그 고대 문화의 일본의 문화가 워낙에 우수했기 때문에 예전 천황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시대로 돌아가야만 일본의
어떤 안정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운동이 존학양의 운동이고 이거에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게 국학이다. 자, 고학과 국학을 다시 구분하면 고학은 뭐만 깐 거고요? 성리학만 깐 겁니다. 국학은요. 성리학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학문을 다 깐 겁니다. 그래서 국학이 나중에 무슨 양의 운동에 연결쳤다? 존학양의 운동에 연결쳤다. 그런데 여기에요. 일부 자 교과서에 성리학이라는 것도 존학양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죠.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 양명학, 고학, 국학이 있는데 그 국학이라는 게 나중에 존학양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근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성리학도, 그러니까 국학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성리학도 존학양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리학이, 아니 얘도 존학양의 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이분법으로 쪼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쪼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임금님이 계시고 신하님이 계시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양반이 있으면 천한 것들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분법인데 이 플러스에 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임금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막부정권에서 임금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쇼군이죠. 아, 이 자리에 쇼군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쇼군이 아니라 누구로? 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것이 존학양이 막부를 타도할 때 존학양이 운동에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 국학인데 국학이 존학양이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여러분들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제 작년도에 수능 특강에도 이게 나왔었단 말이야. 일부 교과서에서는 성리학도 존학양이 영향을 끼쳤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존학양이 운동이라는 거는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자. 그래서 오랑캐를 밀어내자는 건데 그 존학양이 운동에 참여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자 어떻게 돼요? 사상적 기반이 다 달랐었던 겁니다. 됐죠? 국학에 영향받은 사람도 있고 성리학에 영향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에서는 국학으로 여러분들이 자 풀어내시고 일부 교과서에 성리학도 영향 끼쳤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성리학에 대한 반발. 자 일본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본은 세 가지. 양명학, 고학, 국학. 됐나요? 자, 우리나라도 크게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세 가지. 남인 출신의 윤유, 그 다음에 소론 계열의 양명학, 그 다음에 실학. 됐죠? 네, 중국도 크게 자, 세 가지로 나눈다면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 그리고 명청시대 실학. 됐죠? 자, 교재 갑시다. 70페이지 가게 되면요. 70페이지에서 양명학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배경을 가시게 되면 자, 성리학이 관학화되면서 과거 합격이라는 세속적 목적의 학문으로 변질되었다. 몇 줄 읽어볼까요? 그때 자 성립 과정을 보면 남송시대에 주자의 성리학을 비판했었던 심증리의 자 심학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육구연이죠. 육구연 몇 줄 읽을까요? 그 육구연의 학문을 계승한 겁니다. 누가요? 왕수인이. 근데 왕수인의 호가 뭡니까? 왕양명이죠. 그래서 양명학이라 우리는 부르게 되죠. 책 이름 밑줄 것이고요. 전습록. 특징 별표할까요? 자 심증리 밑줄. 지행합일 밑줄.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줄 더 내려와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함을 강조했다. 거리에 있는 모두 누군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존양성찰, 이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수양, 외적 수양. 그래서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만 잘못된 것들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계속 수행을 해야만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긴 양명학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타고난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치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수행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거죠. 하지만 성리학에서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봤단 말입니다. 양명학에서는 자 신분제도를 따라서 부정을 하죠. 양명학 됐고요. 두 번째 실학. 실학에서는 기억번에 비추고 있십시오. 농정전서, 천공괴물, 본초강목. 고증학으로 갈까요? 고증학에서는 자 배경을 먼저 보십시오. 실사구시의 학문적 경향 보이나요? 두 번째 줄에 그 실사구시의 학문적 경향이 유학에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유학에 우리도 그러면 책에 쓰여있는 실증적인 객관적인 팩트 문헌에 근거한 유학을 탐구해볼까? 이게 바로 고증학에 썼던 거고 성리학 이전 상태의 한나라 때 당나라 때의 유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게 바로 고증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에 거기에 황종이 그 다음에 왕명성이 있는데 자 왕명성을 여러분들 밑줄그시고 자 책 이름 17사상가 요것도 사료에 좀 나오기 때문에 자 별표를 조그맣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요. 자, 특징. 자,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zet줄. 현실 정치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의 반발로 밑에 공양학. 자, 공양학에서는 세 번째 줄. 현실을 비판하면서 적극적 개혁을 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캉유웨이까지 밑줄 그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갑시다. 우리나라는 윤유와 박사당이 있는데 박사당은 무시하시고요. 윤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윤유. 자, 윤유에다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뭡니까? 숙종이라는 왕 때 북벌론을 한 번 더 주장했다는 거. 청나라가 그 당시에 3번의 난이라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북벌론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실학사상이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의 국학, 니은번의 중농주의, 디귿번의 중상주의. 학자 이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 자 쭉 내려가면 중상주의에서 홍대용이 있잖아요. 이 홍대용이 중상주의 실학자인데 성리학을 지금 깐 게 실학이라고 했잖아요.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 실학이잖아요. 그럼 중상주의 실학의 홍대용. 이 홍대용이 뭘 주장했냐면 무한 우주론 그리고 지전설. 지구가 돈대요. 지구가 돈답니다. 그럼 지구가 돌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고 멈춰져 있다라면 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중심 중국이야 딱 점을 찍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점 찍은 그 중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 계속 변하는 거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해야만 결국은 뭐 할 수 있다? 부국강병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었던 게 자 홍대응이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읽어봐 두시고요. 밑에 양명학에서는 정제두만 밑줄 그시며 정제두가 쓴 책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존언, 만물일체설. 책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면 일본의 자 양명학이 보이는데요. 자 일본의 양명학 구마자와 반잔 밑줄 그시고 디귿번도 밑줄 그십시다. 나카의 도주. 이 나카의 도주는 예, 섬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카의 도주가 섬 주인이 영주죠. 그러니까 신분에는 상하가 없고 모두 평등하다고 정했다. 즉 이 나카의 도주도 양명학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에 여러분들 일본도 유행을 잠깐 했는데 즉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양명학이 잠시 유행을 했는데 구마자와 반잔이라는 사람의 이름 학자 이름 기억하시고 나카의 도주. 이 나카의 도주도 양명학을 수용했기 때문에 신분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다. 고학으로 가볼까요? 고학에는 니은 밑줄 그시고요. 디귿번 보시게 되면 실증적 방법론을 통해 고전을 연구했다. 문헌적 연구, 실증적 연구.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이 고학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의 고학은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전의 유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청나라에서 이 고증학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고증학도 문헌에 쓰여 있는 팩트, 책에 쓰여 있는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그 이전의 유학, 즉 성리학 이전으로 가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나라, 당나라 시대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얘는 무슨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죠? 현실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근데 이 고학 같은 경우는 얘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매우 많아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zet줄 밑줄 그십시오. 현실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자 두고 있었다. 그거 밑줄 그으시고요. 국학을 가게 되면은 니은번 밑줄 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의 학자 이름 못도우리 노리나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자, 미음번에 거기 책 이름 보이나요? 예, 책 이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탕구달의 6번은 국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국학이 나중에 에도막 말기에 무슨 양이 운동에 존왕양이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 오른쪽에 탕구달의 7번과 8번은 제가 자 별표를 해드렸고요. 탕구달의 9번도 별표를 했는데 탕구달의 8번에서 성리학에서의 경물치지, 탕구달의 9번에서는 양명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탕구달의 10번 별표, 11번 별표, 12번 별표했는데 요거는 고증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증학. 와,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이 많은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마무리해 볼게요. 당나라 때 율령 체제가 확립이 되었고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확립이 되었다. 그때 그 율령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뭐가 있었다?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다. 그래서 불교와 율령은 앞에서 봤고 우리가 유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앞에 강에서 바로 전 강에서는 뭘 얘기한 거냐면 자 성리학이라는 게 성립되어서 발전되는 과정을 중국, 한국, 일본의 모습으로 살펴봤고 이번 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었었던 겁니다. 그럼 마무리하면 중국에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은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 또 그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공양학, 그리고 명청시대 실학.
됐죠? 자, 우리나라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 성략에 대한 반발로 남인 출신의 윤유가 성략을 깠다. 그 다음에 소론 계열 아이들이 양명학을 연구했고 실학이라는 게 또 발전되었다. 일본으로 가게 되면 일본도 양명학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고학이라는 게 국학이라는 게 있었다. 전부 다 성략에 대한 반발이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제사가 이게 어려운 주제사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주제사인데 그 주제사가 일단락 됐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80쪽에 갔었을 때 다시 이제 정치사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사에서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5대 19 그리고 새롭게 송나라가 만들어질 건데 자, 이 내용은 우리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